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인권 15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번 15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중간에 하다가 끝난 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15장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16장 촛불 시위와 집회의 자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와 인권 기말시험은 12월 18일 오후 12시부터 13시 사이에 보겠습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사회적 이슈와 인권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는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욱 쪽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여기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니까 이 전제 조건이라 하면 여기서 이 전제 조건이라 하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 253쪽입니다. 253쪽. 첫 번째, 모든 자유와 권리는 동등하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근거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중요한 것은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일단 동등한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에 합리적인 실현이 요구되고 그것은 충돌하는 자유와 권리들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실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화와 균형의 과정에서 절대적 권리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다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한, 그래서 절대로 제한될 수 없는 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절대적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다툼은 합리적인 논쟁의 과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 투쟁의 과정에서 위해서 해결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서도 타당하다.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것처럼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타인의 자유나 권리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격권이나 명예권, 사생활에 관한 권리 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언제나 그리고 무한정 제한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타인의 권리를 근거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음란한 표현물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되는 경우에만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다. 두 번째, 공익을 이유로 한 제한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을 이유로 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무 때나 공익을 위해서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이 존재하는지를 논증을 해야 됩니다.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해악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들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치는 음란한 표현물을 금지함으로써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자유들의 보장을 위해서 음란한 표현물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해악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조화와 균형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과 집중적인 실현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문단은 별표를 딱 해주세요. 헌법은 공익의 이익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음란성이나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불량 만화의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음란성은 명확, 잔인성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2002년 판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14.5입니다. 판례 14.5.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입니다. 먼저 이 사건 미성년자 보호법 조항의 불량 만화에 대한 정의 중 전단 부분에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음란성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잔인성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감정이나 의지, 행동 등 그 정신생활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살인이나 폭력 등 범죄 행위를 이루는 것에서부터 윤리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서 도덕적인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할 여지가 높고 여기에 조작 및 우려까지 덧붙여지면 사회 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까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를 모두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해지고 일정한 경우에만 처벌하게 된다면 어느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불량 만화에 대한 정의 중 후단 부분에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라는 표현은 그것이 과연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고의를 품도록 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인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실제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가게 하는 일체의 것인지를 의미하는지는 더 나아가 단순히 그 행위에 착수하는 단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 결과까지 의욕하거나 실현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성년자 보호법 조항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도 그 규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의 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 헌법적 법익을 이유로 한 제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적인 법익, 즉 성도덕이나 성윤리를 포함하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근거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보편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또는 적어도 다수가 동의하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존재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행위 기준으로 삼았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미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도 그 내용과 의미가 이미 상당히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낡아빠진 도덕이나 윤리를 근거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음란성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음란성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 또는 헌법적인 법익을 위하여 음란한 표현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때에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음란성의 개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이 음란성의 개념이 정말 명확한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 이것도 명확하지 않을 텐데, 그죠? 계속 가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도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따라서 음란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음란의 개념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해야 하는 법관은 고정되고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도덕과 윤리를 일궈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음란성에 대한 두 번째 항목은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규범은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법 규범은 명확해야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잠정적으로 다른 자유와 권리보다 우월한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규범의 명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성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외설적 표현 또는 음란한 표현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금지된 표현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지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만약 외설적인 표현이나 음란의 표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채 그냥 외설적 표현이나 음란한 표현을 금지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표현물의 외설성이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할 때 해당 표현물을 전체로서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첫째, 외설적이거나 음란하다고 보이는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에서 예를 들면 80% 90%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현물 전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의 관련성, 표현물 전체의 구성과 전개, 표현물 전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성이나 사상성을 통해서 완화된 성적 자극의 정도 등이 예를 들어진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음란성을 판단할 때 그 표현물에 포함된 예술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예술이냐 외설이냐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성이 압도하는지 아니면 음란성이 압도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따라서 표현물 전체에 흐르는 예술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음란성을 문제 삼아 음란물로 판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물 전체의 음란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음란성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설적인 표현물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변화된 대부분의 음란 개념에 따르면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부분적인 예술성을 가진 경우는 음란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60쪽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것인지는 여전히 문제다. 대부분의 판례에 따르면 음란의 개념은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인의 평균은 누구이고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불명확한 개념을 다시금 불명확한 표지로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음란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진정으로 음란의 개념이 객관적인 확정이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음란의 개념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정해 나가야 하는 개념이다. 자, 판례. 헌법재판소 98년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음란 개념의 명확성. 음란 개념은 적어도 수범자와 법 집행자에게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 적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음란의 개념은 그것이 애매모호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음에 261쪽입니다. 셋째, 법규범을 적용하는 법관의 의식은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법규범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가능한 명확한 법규범에 의한 규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기준으로 금지된 표현물의 구체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하는 법관은 자칫 자신의 주관적 도덕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가 법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자신의 주관적인 도덕 윤리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 윤리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인 위험성.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도 이런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후견주의입니다. 후견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다 보면 후견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후견주의가 뭐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또는 공익을 이유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항상 후견주의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후견주의가 뭐냐 보시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전제하고 후견인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모든 표현 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미성년자인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미성숙한 국민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후견적 감시와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사전검열입니다. 이 사전검열을 우리가 다음 장에 15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실제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은 사전검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이와 같은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 열거된 기본권이 바로 사전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른다면 국가는 가능한 한 후견적 감시와 통제 태도를 버리고 비록 미성숙할지는 몰라도 감시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성숙해질 수 있는 국민을 신뢰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는 이미 알 것을 다 아는 국민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고 본인도 모르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자식을 고치겠다고 회초리를 들고 설치하는 어리석은 부모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포기는 무엇보다도 음란물에 대한 금지와 처벌, 즉 범죄화를 최소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서 음란물을 형법상 금지되는 것과 형법상 금지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금지되는 음란물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포함될 것이다. 한편 형법상 허용되는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면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등급화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영화의 경우에 전용관과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상영을 한다든지 간행물의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없도록 포장한 뒤 포르노그래피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 전용관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성인 전용 간행물에 대한 청소년의 구독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물의 분류를 통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제한은 우선 음란물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의 포기 또는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표현물과 거의 같은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음란물이라는 개념은 형법상 금지되는 포르노그래피,
형법상 금지되지 않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형법상 금지되지도 않고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도 주지 않는 성적 표현물로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이러한 후견주의와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때문에 사전검열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는데,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선관위는 사전검열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입니다.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극적인 표현물들이 한겹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염려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첫째, 외설스럽다고 의심되는 표현물들이 시장에서 다량 유통되어 다수의 성인인 국민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는 오히려 일반적인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극단적인 후견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만이 혹은 국가로 대변된 특정 집단만이 국민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전혀 상관없는 낡아빠진 성도덕을 고집하면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신들도 이미 그러한 일반적인 성도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중적인 성도덕을 국민에게 주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외설스럽다고 의심되는 표현물들이 시장에서 전혀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량이 극히 적다면 굳이 국가의 감시와 간섭을 통하여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업주의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상업주의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법칙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퇴출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물의 상업적인 유통을 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오히려 자유롭게 형성되는 성도덕에 대한 광장이나 사상의 시장을 신뢰하면서 그러한 광장이나 시장을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인 욕망의 억압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의 간섭이. 포르노나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성적인 욕망은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더가 아니다. 다른 욕망과 달리 성적인 욕망은 절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제되기 어려운 욕망의 특성은 성적인 욕망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성적인 욕망을 다른 욕망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적인 욕망은 허용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스토킹, 희롱, 추행, 강간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성적 욕망만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막연하게 그지없는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국가가 성적인 욕망의 분출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통한 성적 욕망의 분출은 표현 주체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표현물을 수용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도 금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적어도 표현 주체와 표현 수용자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오케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성적 담론의 위축입니다. 국가가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를 위축하다 보면은 성적 담론을 위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흔히 부끄럽고 민망한 것으로 취급되어 공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성적 담론은 음담패설이 되기 쉽고 진지하지 못한 웃음거리나 은밀하게 주고받는 패거리들의 밀담이 되어버리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음란물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적인 표현물을 모두 음란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성적인 담론은 더욱더 지하로 내려가서 음성화된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성적 담론은 사라지고 성적 담론은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 심지어 성적인 담론은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이해를 전달하는 장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성적 담론 자체를 위축시키는 포괄적인 음란 개념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5번째 가겠습니다.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입니다.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자, 성적인 표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성적인 표현이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66쪽에 있는 음란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례가 좀 길지만 좀 더 부분적으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66쪽입니다. 판례 14.7입니다.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트클럽 무용수인 피고인이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겉옷을 모두 벗고 성행위와 유사한 동작을 연출하거나 속옷에 부착되어 있던 모조 성교를 수차례 노출한 공연행위는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고 브레이저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사안에서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는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에 게재된 야설의 내용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설정하여 그들 사이에 성행위를 저속하고 천박한 느낌을 주는 의성어, 의태어 등을 동원하여 지나치게 노골적, 사실적, 집중적으로 묘사하거나 등장하는 남녀의 나신을 선정적,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로지 독자의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여 남녀의 신체와 성 정체성, 성행위 등을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고 성적인 도의관념에 관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고 거기에 어떤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등으로 성적인 자극을 감소, 완화시키는 요소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문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인터넷 폰팅 광고 및 연예인 누드 광고 사이트에서 게재한 것은 주로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인데 그중 사진은 주로 전라 또는 반라의 여성이 혼자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만화 역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뒤에서 만지거나 앞에서 애무하는 장면을 그 상반신만 표현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전혀 없는 것이라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례가 많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전검열. 사전검열이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문학작품이라든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연윤리심리위원회
이런 데서 사전 검열을 해서 이것은 상영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미리 상영을 하기 전에 검열을 하는 것을 사전 검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전 검열이 우리의 헌법상 위헌입니다. 위헌. 이 부분 여러분 처음 알았을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 영화인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다. 1996년 10월 4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영화를 상영하면 처벌한다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연윤리위원회의 이러한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령 15.1 구영화법입니다. 폐지된 것입니다. 제12조 12입니다. 영화, 그 예고편을 포함한 영화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받지 필요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영화, 비디오, 음반 등 다양한 표현물이 표현되기도 전에 국가가 그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표현물이 허용하는 것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미리 구분하여 국민의 정신활동을 통제하라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내면 활동은 본래 통제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국가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국민의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그것을 통제하고자 시도한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신 통제는 일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하거나 세뇌시키는 행위이다. 하지만 간접적이고 은폐된 정신 통제는 표현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겉으로 보기에 표현의 허가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것처럼 정당화된다. 하지만 표현의 허가는 단순히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표현 그 자체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대상인 정신작용까지 중단시키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표현의 허가를 통해서 표현이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의한 표현의 통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주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이 금지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표현 이전에 자기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개입하려는 국가의 목적은 국민 스스로 자기 검열 시스템을 정신세계에 고정시킴으로써 완성된다. 자기 검열 시스템이 정신세계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의 정신은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 검열 시스템에 국가가 원하는 도덕이나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을 입력한다. 국민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 검열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국민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의 허가는 자율적인 정신활동을 중단시키고 자기 검열 시스템을 내면화하도록 만들며 국가에 의한 내면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전 검열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인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화의 상영은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입니다. 영화의 상영이 학문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로 문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인권 기본권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표현하거나 예술적 창작을 표현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화 이외에도 표현의 매체는 다양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 등과 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 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법률 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문 예술의 자유도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의 방법으로서 사전 검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은 완벽한 폐지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선거 포스터를 사전 검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두 번째 사전 검열.
앞에서 언급한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의만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의만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찰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고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은 그 민간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의 경우 사전검열의 4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국가에 의한 검열 절차의 형성, 공윤의 위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윤의 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 등 행정청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행정주체에 의한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어 사전등급제가 도입되었고 심의기관도 한국공연예술진흥회 공진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은 다시 전면 개정되면서 심의기관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원회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보류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급 분류 보류 제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에 대해서 과태료, 상영 금지 명령, 형벌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특징은 등급 분류 보류를 결정하는 데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급 분류 보류 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영화는 영원히 상영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한다는 점을 들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보고 등급 분류 보류 제도는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영상의 상영 등급을 5가지, 그러니까 전체 관람과 12세 이상 관람과 15세 이상 관람과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영 등급의 하나로 제한 상영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 상영가 등급은 등급 분류 보류처럼 사실상 사전 심의와 상영 허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입니다. 음반에 대한 사전 심의. 한편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의 제작, 판매 및 보관을 금지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와 동일한 취지에서 마찬가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전심의는 거의 전부가 다 위헌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첫째,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제작 판매에 앞서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행정권이 그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명백히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음반의 판매, 배포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음반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들에 따라서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도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국 음반 국내 제작 추천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음반에 대한 사전검열은 다 위헌입니다. 위헌 판정이 났습니다. 세 번째,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영화 및 음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의 제작, 판매에서의 사전심의 및 복제, 대여, 보관, 상영에서의 사전심의도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문단. 헌법재판소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한편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급분류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제도 또한 사전검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게임물의 284쪽입니다. 게임물의 유통 관련 사업 관련 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유통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그 어떤 형태이건 제한이 없다. 게임물은 예술 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하여 보장받는다고 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수단을 게임물까지 포함시켜 대단히 넓게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뜻하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유통 관련 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역, 상호, 영업소재지, 업종을 기재 내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 관련 업자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하여 이 사건 등록제가 게임물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한다. 단순한 등록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이해된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를 규정하면서 등급분류 거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거부 제도는 사행성 게임물 등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제도다. 사행성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우에 자칫 사전검열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기 간행물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이 정한 등록사항은 정기 간행물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기 간행물의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정기 간행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2항이 정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간행물의 간행자에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성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는 출판된 후에 행해지는 사후심의라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사후심의라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전검열은 사후심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심의해가지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검열보다 오히려 사후심의가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방송도 중요한 표현 매체다.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대한 심의는 방송된 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방송 광고에 대한 심의는 방송되기 전에 심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사전심의, 288쪽입니다. 공연법에 따르면 연소자 18세 미만에게 유해한 공연물이나 선전물을 관람시키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연소자에게 유해한지 여부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확인합니다. 연소자 유해성 여부의 확인은 사후심사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제도는 공연 이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공연 여부를 심사하고 허가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사전심의입니다. 청소년 290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하는 기관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여부에 대한 심의는 사후심의라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사이버 시대와 표현의 자유의 갈등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성 악플과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이 따른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표현 행위로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악성 리플이다. 악플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함으로써 사회 질서에 해악을 가한다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인터넷의 특성이 신속한 전파력 때문에 악플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학으로 등장했다. 악플의 사회적 해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입니다. 이른바 공인과 관련된 표현은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 가해져 왔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대표적인 공인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므로 그들 스스로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러한 공인들의 정보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포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정보의 표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공인 이론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비록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생활의 공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검열 없는 사회를 위하여. 검열 없는 사회에 있으면 좋죠. 첫 번째,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현되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사되어 표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자유로운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자는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구성원들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유로운 소통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공통의 규범과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선호하는 규범과 가치가 그 공동체를 지배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는 사전검열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표현물의 사회적인 악은 사전검열로 제어되지 않는다.
사회적 해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전검열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검열은 표현에 대한 폐쇄적인 통제 시스템이다. 자, 세 번째,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을 극복하자. 다섯 번째,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 회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15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